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데스크 강진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이어지는 가운데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개막했습니다. 사실상 무관중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지난해 열린 도쿄올림픽 현지 분위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합니다. 올림픽 소식뿐 아니라 급변하는 현지 코로나19 상황까지 YTN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 결과보다 중요한 것 바로 선수들의 안전이겠죠. 국가대표 선수단을 향한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냅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난 1년간 시민데스크를 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시청자와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고민의 흔적들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YTN 여름 개편을 맞아서 시민데스크 진행을 맡게 된 강진원입니다. 새로운 일상, 당신 곁에 YTN이 2022년 희망찬 도약과 함께 지난 1년간의 발자취를 따라가 봅니다. YTN 보도와 시청자 의견의 만남은 완전한 언론의 마중물이 되는데요. 그 중심에서 시청자 비평, 리뷰 Y는 공론의 장을 만들어갑니다. 오늘 이 시간 수많은 주제들 가운데 시청자 주목도가 가장 높았던 리뷰 Y를 만나봅니다. 지하 2층이 시청자 비평 리뷰 Y, 언론의 여론조사 보도를 점검해봤습니다. YTN 보도 가운데 빈도수가 높았던 여론조사 보도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지금 두 분께서도 YTN 보도 가운데 여론조사 관련된 기사 많이 보셨죠? 예, 그렇죠. 아무래도 여론조사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선거 대신에 비교적 빠르고 쉽게 민의를 파악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정책 등이 수정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련 보도에 대해 시민들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YTN도 24시간 보도 전문 채널이기 때문에 이러한 여론조사 결과를 뉴스에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로서는 여론조사가 여론의 추이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최근 몇 달 동안은 코로나19와 관련된 이슈들을 그렇게 여론조사를 통해서 알린 바도 있지만 지난 몇 주 동안은 이제 국민들에게 정치적 의견을 묻는 그런 방식의 여론조사 결과가 YTN에서 보도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시기가 시기인 만큼 YTN 여론조사 보도 준비할 때도 신경을 더 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이 정치는 진영 논리가 작용하는 매우 민감한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이 옳다 그르다 이런 사안에 대해서 그 기준이 좀 상대적이고 심지어 좀 이중적이기까지 그렇게 합니다. 또 정확성과는 또 거리가 먼 그런 여론조사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기서 또 YTN의 여론조사 방식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이 조사기관인 리얼미터하고 이제 연간 계약을 맺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뭐 대통령 지지율 그리고 뭐 정당 지지율 이런 것들을 묻고 있는데요. 그때그때 또 궁금한 현안을 추가해서 또 하나씩 더 물어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얼마 전에 위드 코로나 체제로 전하는 것이 어떨까라는 국민들의 생각을 한번 물어보기도 했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조사 기법이나 설문 배치 등 다른 여론조사와의 구체적인 차이나 그 내용을 상세히 설명을 해줘야만 최종적인 결과에 정확한 의미가 전달이 될 것인데요. 하지만 이런 부분에 대한 소개는 좀 생략돼 버리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여론조사 전문가 코멘트 같은 걸 통해서 해당 여론조사의 특징과 한계 등을 좀 구체적으로 분석해주면 좋겠고요. 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에서 공표 보도 불가 판정을 받은 여론조사 같은 게 있는데 이런 경우 등에는 시청자들에게 자세히 소개를 하고 그 문제점을 정확히 지적해 주셨으면 합니다. 경험적으로 보면은 통계적으로 은밀한 절차를 거쳤다고 하더라도 실행 주체에 따라서 약간의 바이어스가 그러니까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주관적인 판단이 배제되지는 않는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여론조사 기간에 따라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요. 질문의 종류나 보기의 제시 순서나 이런 것도 영향을 주지만 실행 기간이 어딘지 그 기간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이 아주 중요해집니다. 한국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뭐 부모님의 출신 지역, 본인의 고향 이런 거에 따라서도 선택에 영향을 받는 경우들을 종종 보는데요. 그래서 선거 결과 같은 경우도 사실 예측이 어려운 면도 있습니다. 현재의 여론조사 결과는 그것을 포함하지 않는 단순한 질문인데요. 이런 것을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뉴스로 보내는 것이 현실에 가까운 그런 답변이 될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두 분 지적 동의하고요. 굳이 제가 좀 해명을 좀 하자면
이 조사 결과와 더불어서 좀 질문을 좀 자세하게 좀 들여다봐달라라는 그런 부탁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론조사 배경 그리고 취지가 이제 녹아 있거든요. 근데 보통 그 결과에 이제 우리가 보통 방점이 이제 찍혀 있기 때문에 이 질문은 그냥 훑고 그냥 지나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한정된 또 보도 시간 그리고 지면 때문에 뭐 제약이 있다라고 일단 좀 변명을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또 악마는 또 디테일에 숨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조사기관마다 다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것 같아도 이 묘한 뉘앙스의 그런 차이가 좀 숨어 있고요. 또 그래서 결과가 차이가 나게 되는데 이런 여런저런 방식의 차이 때문에 YTN의 조사 결과는 다른 곳과 다르다. 뭐 이런 종합적인 분석을 좀 해주면서 좀 더 친절하게 설명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점을 또 매주 조사가 나올 때마다 그 설명을 계속 반복해서 설명해 드린 것도 어떻게 보면 좀 중복적인 좀 낭비 같은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래도 뭐 주기적으로 배경과 이유에 대해서는 좀 시간이 들더라도 좀 더 친절하게 반복적으로 설명을 좀 해달라고 뉴스진흥부서에 그렇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YTN 여론조사 보도가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는 게 좋을까요? 일반 상시적 또는 적어도 그 중요한 선거 임박 시기에 그 어떤 주간 단위의 여론조사 전문 프로그램이나 코너 같은 걸 신설해서 해당 주간에 나온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종합적 구체적으로 비교 분석을 하고 여기에다가 그 여론조사를 읽어낼 수 있는 그 일반적인 정보 그 교양까지도 그 교육적으로 제공을 해주시는 그런 콘텐츠를 만들어 주시면 어떨까 그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신중하게 보도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는 이제 것이 복수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하는 것인데요. 사실상 YTN의 현재의 보도를 보면은 그 여러 개의 여론조사 결과를 사용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가능하시다면 하나의 여론조사 기관에 몰입하지 마시고 조금 여러 개를 사용해 주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한 연령별로 고르게 표집해서 집단 안의 집단들이 어떤 성향을 보이는지를 파악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세심함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YTN은 현재 뭐 가능한 모든 여론조사를 뭐 뉴스에 반영을 하고는 있습니다. 또 YTN의 조사 결과가 절대적으로 옳다 뭐 이렇게 고집하고 있지도 않고요. 세대별, 지역별 어떻게 정확한 표본을 뽑아내고 또 정확한 방법을 통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여론조사 결과를 뽑아내는지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들의 마음속을 짐작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에 빠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들이 좀 어렵다라는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론조사를 조사하라. 여론조사를 보도할 때는 그 수치 결과를 전하는데 급급하지 말고 그 배경과 의도 등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검증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시대 오미크론 보도는 어땠을까요? 오늘은 YTN이 이렇게 새로운 변이종인 오미크론에 대해서 어떻게 보도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을 해보고자 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기존 변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센 것으로 알려진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서도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관련된 보도도 많았죠? 네, 맞습니다. 헤드라인 자체에 오미크론이란 용어가 들어간 기사만 하더라도 400건이 넘어서 이 사안에 대해서 YTN이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비중 있게 보도를 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미크론 발생 초기 몇몇 보도에서 불안감을 조성하는 그런 감성적 용어들이 사용된 점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특히 국제뉴스나 경제뉴스에서 단어들이 발견이 됐었는데요. 헤드라인에서부터 공포, 빨간불, 폭락, 폭발적 증가 등의 단어들이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국제 유가나 국제 경제 또 증시 관련 보도들은 국내 경제의 심리 위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지금 무엇보다도 단계적 일상 회복 잠시 멈춤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걱정들이 큰 상태입니다. 자칫 불안감이 절망감으로 바뀔 위험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불안을 조성하는 감성적 단어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라고 봤습니다. 한국기자협회가 마련한 감염병 보도 준칙을 보면 추측성 기사나 과장된 기사는 쓰지 말아야 합니다. 감염병 퇴치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인데 이런 차원에서 오미크론 공포 이런 표현이 과장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로 기사를 보니까 유가가 12%, 13% 이상 떨어졌고 지수가 2% 이상 하락한 것을 외신이 이제 패닉이라고 보통 보도를 하는데 이걸
또 우리만 또 우려 정도로 이렇게 공포가 아니라 우려라고 표현하기는 좀 어렵거든요. 여러 대담 중에서 저는 특별히 눈여겨봤던 것들이 의료 전문가가 출연한 코너, 이 코너들이 아주 유용했다 이렇게 봤습니다. 뭔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개별적으로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잘 연결해서 해설을 해주심으로써 변이 바이러스와 현재 상황에 대해 이해하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오미크론 변이를 비롯해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확산세가 좀 잦아들지 않으면 관련된 보도가 많아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감염병 보도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점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감염자를 만나고 인터뷰 방송을 내보낼 때는 신상 노출이나 혐오 정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지 될 텐데요. 인터뷰 대상자의 신상이 굉장히 자세하게 보도가 돼서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확진자 부부의 출생지나 국적, 또 부부가 몸담고 있는 교회, 신도의 인적 구성 같은 정보였는데요. 이런 정보는 다른 언론에서는 접해본 적이 없는 정보였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지내오면서 초기 진원지와 집단 감염 확진자들이 모여있는 이 집단들에 대해서 과도한 비난과 낙인 찍기, 또 지역 혐오, 개인 신상 털기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던 것들을 우리가 전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께서 감염병 보도 시에 주의할 점을 짚어달라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감염병 보도 준칙에 대해서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감염인은 취재만으로도 차별과 낙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감염인과 가족의 개인 정보를 보호하고 사생활을 존중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염인에 대한 보도에 있어서 조금 더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특히 신종 감염병과 관련된 보도에서는 현재 의학적으로 밝혀진 것과 밝혀지지 않은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서 전달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의과학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제시해서 추측이나 과장 보도가 되지 않게끔 해야 된다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특별히 더 세심한 주의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변이 보도, 화제성보다는 정보성 추구해야. 새로운 변이가 등장할 때마다 위험성을 과장해서 공포와 두려움을 자극하는 보도는 화제를 불러일으킬 수는 있을 겁니다. 다만 그 두려움에서 가려져 있던 실체가 드러났을 때 시민들은 더 이상 양치기 소년이 된 언론을 믿지 않을 겁니다. YTN이 우리가 일상을 회복하는 그날까지 정확한 검증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화제가 되는 보도보다는 정보가 충실한 보도를 이어가 주길 기대합니다.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YTN 대선 보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YTN의 대선 관련 보도와 함께 대선 관련 보도 팩트 체크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장 주목도가 높은 보도는 역시 대선 관련 보도일 텐데요. 그래서 선거철이면 계속되는 네거티브 공방, 그다음에 정책이 실종된 채 이미지만 부각되는 보도들 늘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에서는 특히나 여야 공방을 중계하는 보도들이 많았던 것 같고요. 또 상대 후보들에 대한 의혹 제기, 정책보다는 우리가 선대위를 어떻게 조직해야 되는지 한참 이 얘기를 들어야 했었죠. 그리고 심지어는 인재 영입과 관련된 그런 보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의혹, 논란에 대해서 언론의 책임 없다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런 가운데 가짜 뉴스도 많아지고 있어서 이에 대한 팩트 체크 어느 때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각 언론사별로 팩트체크 코너가 그래서 별도의 코너나 프로그램들로 마련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YTN의 경우는 앵커 브리핑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팩트Y, 또 취재인 팩트 등의 별도의 코너가 있습니다. 여기에 충실하게 지금 팩트 체크를 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팩트체크는 정치인의 발언에서 혼동이 있을 만한 내용이거나 구체적인 근거를 알고 싶었던 것을 자세하게 알 수 있게 합니다. 언론사들이 정치인의 발언 하나하나 검증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정치인들 역시 한마디 발언도 더 신중하게 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최근에 윤석열 후보의 AI 홍보와 관련해서 사실은 이제 법적인 어떤 제도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에 대해서 우리 사회에서 좀 기준을 마련하는 어떤 공론의 장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를 준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바타 선거운동 시대가 열렸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팩트와이는 딥페이크 규제를 실제로 둔 곳이 미국 캘리포니아와 또 텍사스 정도가 있다라는 점과 또 딥페이크 기술로 후보자를 폄훼하거나 유권자를 기만하는 경우에는 처벌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짚어주어 유익했습니다. 앞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내세운 선거운동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생각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딥페이크 기술이 발전하고 있고 이것을 이용해서 가짜 뉴스나 가짜 정보 유통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습니다. 신기술의 발전 속도와 보조를 맞추는 선거 관련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기사에는 없지만 만일 AI 앵커가 사회를 보고 AI 후보끼리 토론을 한다고 하면 선관위는 어떻게 얘기를 할지, 된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할지, 안 된다고 하면 어떤 이유 때문에 또 안 된다고 할지 이런 큰 가이드라인을 이제 시대에 맞게 조금 마련해 놓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YTN은 앵커 리포트를 통해서 대선과 관련된 문제 혹은 팩트체크를 꾸준히 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의미 없는 여론조사도 굉장히 많고요. 그걸 또 그대로 받아 쓰는 언론들 굉장히 많고요. 또 여론조사 목적이 도대체 국민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정책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뭐 혹시 이게 특정 후보를 위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해 볼 만한 그런 여론조사까지 있는데 이런 여론조사의 문제점을 꼬집고 이렇게 개선책을 마련하는 그런 의미 있는 보도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YTN이 선거 문화가 바르게 정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시청자가 보기에는 사실 앵커 리포트나 이렇게 앵커 브리핑이나 이런 게 보기는 편하지만 준비하기까지는 강진우 앵커도 이제 하시지만 많이 걸리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 센터에서는 이제 시청자 반응도 좋기 때문에 공을 많이 들여야 되지만 이런 것들이 더 많아지면 시청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 같아서 이런 것들이 더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과 국민의힘 후보자가 아무래도 뉴스 이슈를 주도해 가고 있죠. 이 여론조사 결과 지지율도 이 두 후보를 중심으로 해서 보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 추이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도 뉴스 가치가 있겠지만 지금은 좀 더 각 후보자의 이런 정책을 탐색해 보아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 여야 후보자가 선정되고 또 선거대책본부가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 있는 이상 이제부터는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검증해야 할 것이고요. 또 정책의 진정성을 검증하는 보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으로 균등하게 모든 후보를 다루는 것은 조금 어려운 일 같고요. 그래도 관심이 더 많고 더 높기 때문에 그건 뭐 사실이니까. 지금도 이제 양당 두 후보 외에 다른 후보들도 물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검색을 해보니까 다 꾸준히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정책을 본격적으로 비교할 때는 그 다른 후보들의 정책까지도 디테일하게 분석해서 이제 보도를 할 텐데 그럴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양당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들의 공약도 조금 더 많이 시청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선 보도 중계 말고 분석을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은데요. YTN이 이번 대선에서는 기계적인 중립으로 그 양쪽 의견을 전달만 하는 보도에 그치지 마시고 국민들의 판단에 도움이 되는 분석이 좀 들어간 그런 보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시청자 비평 리뷰와의 지난 1년을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시민데스크는 더 나은 YTN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 기대하는 2022년 YTN의 행보는 어떤 모습일까요? 내일의 YTN 시청자 평가원의 목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올해 YTN이 격차라는 그 키워드에 좀 집중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회 최근에 그 초격차라는 말이 유행하기도 하던데요. 이 격차 제가 두 가지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한 가지는 이제 격차를 좀 늘려갔으면 좋겠다. 벌어지게 늘려갔으면 좋겠다. 이 의미는 뭐냐면 YTN이 정말 바르고 공정한 보도로 다른 언론사와의 격차를 벌려나가는 그런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 시작이 아마 올해는 이제 곧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아서 대선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선 보도부터 정말 바르고 공정하게 하셔서 신뢰를 회복하는 그런 역할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의 말씀
드리면서 바람을 같이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의 격차를 좀 줄여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주문인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 사회에 너무 소외된 분들이 굉장히 많죠. 삶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분야들 다양하게 취재해 주시고 그 원인이 뭔지 분석하시고 이런 노력들을 해주신다면 지금 벌어진 국민들의 삶의 격차를 좀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는 역할, 언론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YTN이 거기에 앞장서 주시길 바라겠습니다.